그리고 역대로 보면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냐를 보면은 큰 이벤트가 4자 들어가는 해에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기울기는 이번이 가장 빠릅니다. 지금 정도 수준에서 고점이라든지 이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든 뭐 자본주의든 간에 경제가 나빠지면 여론 악화는 정권의 불안 영상을 가져와요. 그럼요. 근데 지금 3년 반 동안 벼락거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거꾸로 당의 권위를 세우려면 스탠스를 바꾼다고 얘기했을 때 올라가야지, 빠지면 진짜로 문제가 되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뭐 중국 증시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양책이 나오고 나서 증시가 25% 상승했습니다. 뭐 종목이 오른 이 정도 오른 것도 사실 놀라울 건데 증시 자체가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해서 부양책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읽고 계신지 이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상황은 그 독감 걸린 환자한테 뭐 1년 내내 진통제만 주다가 이번에 그 정맥 주사를 한 방에 놓은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있는 것이, 첫 번째 경기 부양책이나 증시 부양책을 발표하는 사람들의 급이 지금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같았으면 뭐 실무자, 국장급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발표를 하는데, 이번엔 특이하게 우리 같은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이 증시 부양에 돈 대주겠다. 그다음에 증권감독원 이제 우리 같은 원장,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으면 뭐 그 증감원, 네. 은행 그 증권감독원, 금융감독원, 여기에 수장들이 다 와가지고 증시부양책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7일, 3일 뒤에 그 중국의 당세 1번부터 25번까지가 이제 하는 회의에서, 그 경제에 관련되는 회의는 통상 4월, 7월, 12월에 하는데 이번에는 9월에 그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최근 10년간 없었던 이제 일이 벌어졌고, 또 드라마는 그 시진핑 주석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그 민간기업 경기 활성화를 하다가 사고 치더라도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래서 면책 조항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보면은 그 노는 날인데 중국에 우리 같으면 기재부죠. 기재부 장관이 이제 휴가가 오늘까지인데 국경절이 내일 기자회견을 하겠다. 예. 근데 기자회견을 기재부 장관, 그 발개위 장관하고 실국장들이 다 나오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 인민은행 금융감독총국 증권감독위원회 그 3대 기관 공동 경기 부양책 발표를 보시면 한 페이지가 넘어요. 이렇게 많은 거를 한꺼번에 쏟아낸 효과. 이제 이게 증시를 급등시킨 뭐 이유인데, 굉장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급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부가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줬다. 뭐 그런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게 많아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큰 성격부터 좀 규정하고 싶은데, 각 기관의 헤드들이 나와서 직접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 여기에 대한 무게감은 오케이 느낌이 오는데, 앞에서 정맥주사를 한 방에 놔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맥주사 안에 들어있던 액이 그럼 이번에는 치료제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약간 진통제 성격이? 둘 다 합니다. 그래서 뭐 화끈하게 간 것이, 그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한국은행 총재가 증권시장에 직접적으로 돈을 넣어서 증시를 부양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이번에 중국의 인민은행은 그 자사주를 사는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면 그 금액은 100% 중앙은행이 재대출을 해주겠다. 예. 그 얘기는 중앙은행이 직접 증시에 손을 넣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돈 찍어서 얼마든지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제 증시에 자금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미난 게, 그 증권감독원이나 뭐 이런 쪽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코스피 200, 네. 그래서 중국의 인덱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종목들은 시가총액하고 주가 관리하는 방안을 이걸 다 내라.
그 얘기는 인덱스 안에 들어간 종목들은 주가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돈은 중앙은행이 내고 그다음에 그 주가 관리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하고 네. 그리고 또 뭐를 했었냐면 은행, 증권, 보험 뭐 이런 증권회사들의 금융자산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ETF부터 시작을 해서 요걸 담보로 은행에 내면 은행이 돈을 대출해 주는데 그 대출은 주식 투자에만 사용한다. 그래서 주가를 올리는 것은 기관들이 이제 주식을 사는,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 대고 기업은 주가 관리하고 시장을 이제 올리는 것은 그 금융기관이 하는 3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뭐 부양책은 우리나라에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중국도 찾아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증시에서 유동성은 계속 맴돌면서 돌고 돌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만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네. 아주 묘하게도 일주일 동안 또 쉬는 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건 이제 홍콩 증시를 보면 되죠. 예. 홍콩이 지난 한 주 내내 오늘까지 계속 올라갔죠. 한 7% 올랐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뭐 그 종목별로 보면은 특이한 게 부동산하고 반도체가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특히 반도체가 오늘도 뭐 17, 8%씩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주냐면 지금까지 했던 세계 부처들의 발표는 주로 이제 금융에 관한 발표를 했는데 네. 아마도 이제 발개입이나 이쪽에서는 2% 부족하다? 그러면 재정 정책을 확 쓰겠다. 그래서 지금 한 2조 정도 그 특별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이건 절반은 소비에 쓰고 절반은 이제 뭐 지방부채에다 지원하는데요. 최근에 보면清華대학교의 교수들 포함해서 그 몇 군데 교수들하고 연구원들이 경기 부양책을 재정을 한 10조 정도를 그 퍼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슬슬 해요. 네. 그래서 이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중국이 4조 위안을 퍼넣어가지고 GDP 성장률 6%를 12%로 바로 올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GDP가 120조 넘기 때문에 10%면 12조를 이제 넣는 것이 비슷하죠. 예. 근데 지금 2조를 발행을 했으니까 그거 빼고 나면 10조 정도를 더 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 얘기는 결국은 중국이 그 금융정책 말고 경기 불황을 위해서 재정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그걸 시장한테 굉장히 강하게 시그널을 좀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정정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실효가 있을 것인가? 더 직접적으로는 중국의 약간 뒷공무니를 잡고 있는 그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소비에 대한 탄력성이 여전히 좀 주춤한 상황이라 결국 여기가 돼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도 다시 한번 좀 화랑을 일으키면서 중국 증시가 또 선순환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실효 그다음에 소비에 대한 반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견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봐야죠. 우리도 그렇지만 그 여의도 식당이 미어 터질 때는 네. 주가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수가 3천에서 6천 가면 어떻게 되냐. 예. 식당 미어 터지고 이게 자동차 회사 그 신차 난리 나고 가전제품 난리 나고 그래서 중국이 전략을 바꾼 것은 아마도 이제 증시에 이렇게 강한 그 임팩트를 주는 것은 증시를 통한 이제 그 소비 자극 이렇게 정책을 바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최근 3년 반 동안 증시하고 그 부동산을 죽여놨기 때문에 중국이 그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는 벼락거지가 된 느낌. 그래서 정부 말 따랐더니 부동산이 50% 떨어졌고 우리하고 똑같지만 삼성전자 10만 원에 샀는데 5만 원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돈을 못 쓰는 건데 그러면 돈을 쓰게 하려면 소위 말하는 이제 역자산 효과를 자산 효과를 만들려고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첫 번째는 증시를 올려가지고서 현금 유동성을 이제 확보하게 하는 것. 요게 이제 이번 조치가 나온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당장 소비는 어떡할래? 요거는요. 그 중앙정부가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 이번 상하이시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중앙정부에 발맞춰가지고 현금 쿠폰을 발행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뭐 코로나 때 그 20만 원씩 얼마인가 주면서 바로 네. 이제 재래시장이 움직이듯이
그 소비자 극의 마중물은 각 지방 정부들이 현금 쿠폰을 바로 발행을 해서 바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요걸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마중물이 되고 나서 자산시장의 가격이 회복되고 나면 그 이제 유동성의 힘이 결국은 이제 뭐 캐피탈 게인이 생기면 돈을 쓰니까 그게 이제 중국 정부가 노리는 소비 부양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돈이 없는 건 아니고 그 작년 7월 8월에 보면은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현금 예금이 30조 위안 정도 은행에 들어갔어요. 예. 근데 그거는 중국 GDP가 120조면 GDP의 4분의 1이 되는 돈이 은행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밖으로 끌어내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증시를 부양시킴으로써 증시로 먼저 돈을 끌고 들어오고 증시의 주가 상승이 이제 소비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그 구조를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셨고, 뭐 시장에서는 중국의 추가 부양책까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중국 증시가 이제 연휴를 마치고 개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우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부 기관에서는 그래서 내일 중국 증시의 향방이 뭐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데가 있고, 여기에 방점을 찍는 데도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서학개미 중에서는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가 종목 오르듯이 올라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인버스를 매수를 하는 서학개미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중국 증시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느 쪽으로 소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지금 보시면 차트 한번 보시면요. 중국 증시 폭등했다고 그러는데 14% 올라간 거거든요. 9월 13일 이후로. 예. 그리고 이제 요게 아주 재미난데, 그 외국인들이 후성깡통을 거래하는 거래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뭐 금년 들어 최고치가 6월 달인데요. 지금은 그것의 거의 2배가 넘는 거를 일주일 동안 거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돈이 들어오는 쪽이냐 아니면은 빠지는 쪽이냐 보면 이건 들어오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다 이제 인버스를 걸게 되면은 아마 그 리버스를 걸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1차적인 주가는 정책의 이펙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외국인들이 이게 그 뭐 모든 IB들이 다 의견을 다 바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주식을 못 샀죠. 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아마 주가를 올릴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항상 그렇지만 개미들이 항상 뒷북을 치죠. 그래서 포모 현상이 아마 네. 나타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주에 중국이 연휴에 다 놀지만 증권사는 문제가 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문제가 났냐고 그랬더니 계좌 개설해달라고. 계좌 개설하는 직원들은 뭐라고 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우리는 뭐 개설하고 바로 주식을 살 수 있지만 중국은 개설하고 하루 뒤에 이제 거래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 살려고 하면 지금 이제 열심히 다 개설이 돼야 예. 이제 수요일 날 주문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휴일에도 증권사 직원이 야근할 정도로 이 계좌 개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이게 그 단기 꼭지냐가 아니라 지금은 이 시작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상해 종합지수 PER을 보면요. 이게 지금 2024년하고 2015년하고 봤을 때 PER이 사상 최저예요. 뭐 15% 20%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30일 주가 기준인데 네. 역대 사상 최저입니다. 그래서 오른 것은, 지금 올라간 것은 저평가에 대한 이제 반등 정도로 봐야 되고, 네. 아직 정상 수준으로까지 왔냐, 이거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보면.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리고 역대로 보면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냐를 보면은 큰 이벤트가 4자 들어가는 해에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2004년에 주가가 998에서 이제 6092까지 한 5배 올라가고, 2012년에 요게 2014년에 또 한 번 세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에 어떻게 될 건가 관심입니다. 네. 그래서 역대로 주가 올라간 요 차트 한번 보시면 그 역대로 그 4번의 주가가 올라간 것하고 이번 주가 올라간 걸 보면 뭐 기울기는 이번이 가장 빠릅니다. 그러나 역대 상승 폭에 비하면
아직은 뭐 많이 갔을 때 595, 적게 갔을 때 134, 뭐 이 정도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에서 고점이라든지 이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참 근데 희한하게 이건 전혀 다른 얘기긴 한데 사자 그다음에 중국 증시 많이 올랐을 때는 다 또 미국 대선해랑 겹치네요. 생각해 보면. 약간 곤란한데 지금 사자가 들어가는 해에 중국이 뭘 했냐면 그 금융에 대해서 9가지 부양 정책을 내는 게 2004년, 2014년 그리고 금년에도 새로운 이제 증감 원장이 들어오면서 이 9가지 그 증시 부양책을 냈어요. 네. 그게 이제 효과를 사실은 낸 건데 이번에는 그 경기가 너무 훅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 부양책이 전혀 힘을 못 쓰다가 이번에 이제 정부의 강력한 정맥 주사 맞고서 네. 그것까지 같이 지금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그러면 증시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텐데 뭐 이렇게 급등하는 동안에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도 포모 얘기가 슬슬 나오기도 했었고 중국에서도 뭐 계좌 개설 러시가 일어난다는데 그러면 어디부터 먼저 오르게 될까? 역시 홍콩 증시를 보자면 뭐 반도체와 부동산 쪽이 유망할까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이미 올랐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가 아까 그 차트 부양책을 보면 네. 요 차트인데요. 여기에 그 부동산 대출 금리나 초기 계약금이나 뭐 보장성 주택 재대출 하여간에 부동산에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조치들을 7가지를 통째로 패키지로 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언어인데 정치국 회의에서 9월 27일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 같았으면 정치국에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된다 이런 표현에서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럼 이게 저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 어떻게 올릴래 그럴 때 중국은 이제 집 살 때 30% 다운페이를 내면 70%를 30년 모기지로 내요. 근데 요거를 이번에 30을 15% 낮춰주는 거죠. 그럼 집 한 채 살려고 했다가 두 채를 살 수 있는 요런 이제 구매력에 보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또 바로 직전에 보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문제가 되는데 이걸 지방정부가 사서 임대주택으로 전환시키면서 부동산 업체들의 자금의 숨통을 틔우고 이번에 또 어떤 조치가 들어있냐면 부동산 회사들이 경기가 나쁘니까 아파트 분양이 안 되니까 땅을 사놓고 그냥 나대지로 묵히는 거죠. 거기 이제 돈이 거기에 묶여가지고서 이제 유동성에 압박을 받으니까 이번에 부동산 회사의 상업용 토지를 은행이 재매입해줘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동산 회사들이 바로 현금 유동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왔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은 더 이상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이제 시장에다 굉장히 세게 던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번 그 최근 3일간 나오는 걸 보면은 대도시에서 부동산 거래액이 그다음에 문의액이 폭증한다는 얘기들이 지금 슬슬 나와요. 이제 바닥 시그널에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지금 홍콩을 보면은 그 부동산 회사들이 최근 며칠간 뭐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망해서 끝났다고 하는 부동산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아마도 경기 저점, 정책 저점에 이제 자금을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더 이상의 가격 하락이 없다는 것을 시그널을 강하게 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왜 올라가냐 하는 건데, 그 지금 SMIC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 거의 사상 최고치를 이제 찍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재정 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융 정책 말고 재정 정책을 쓸 때 2008년에 중국이 그 원자바오 총리가 4조 위안을 퍼서 성장률은 2배로 올렸지만 그 후유증 때문에 이제 제조업에 많이 투자하다가 보니까 제조업의 공급 과잉이 한 3년 반 동안 지속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 아마 설비 투자 그 재정 지출은 아마 대부분이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IT 인프라에다 거의 다 집어넣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뭐 엄청난 이제 그 예를 들면 미국의 인포메이션 슈퍼하이를 투자하는 것하고 같은 그런 정도 자금을 집어넣는다는 건데 예.
그건 IT 인프라라고 하면 그게 최대 수혜자가 반도체죠. 그렇죠. 그래서 뭐 파운드리에서 실력도 떨어지는 SMIC나 화홍바톤체 같은 회사들이 주가가 연일 이제 폭등하는 그 현상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뭐 중국 정부에서도 상반기부터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강조를 참 많이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들 그리고 더불어서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 의지를 확인한 부동산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섹터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우리 산업과도 좀 밀접한 2차 전지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오른 이유가 물론 뭐 테슬라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나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는 내수 안에서 워낙 해결하려는 것도 많기도 합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와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전기차는요. 예. 그 지금 중국이 월 500대 이상 그 파는 회사가 8월 말 기준으로 제가 대충 카운터를 해봐도 54개인가 그렇게 돼요. 네. 이건 막 터지는 장이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각 나라에 한 빅3 정도로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자동차 시장은 리전 투구하는 진흙밭에서 팍 터지게 싸우는 어떤 놈이 이제 죽어 없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가면 그게 빅3, 빅5 체제로 이제 구조조정이 되면서 이게 나머지 빅3, 빅5가 가진 30-40% 점유율 외에 나머지 60-70%를 상위 이제 3, 4개 회사가 나눠 먹는 그게 진짜 호황이고 네. 지금은 시장이 폭발적으로 크지만 이것은 신규 진입하는 놈이 시장 폭발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이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전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전기차의 보복 관세까지 때리기 때문에 악재가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배터리나 소재들은 이제 그런 거하고 같죠. 미국 서부에 금광이 발견됐을 때 노다지를 캔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떼돈을 본 것은 청바지 장사입니다. 그래서 누가 전기차를 만들든 배터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배터리가 있으려면 배터리의 소재가 이거는 이제 급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소재가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한국의 영향을 보면 사실은 중국과는 이제 연동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배터리는 우리가 중국에서 소재를 가져오기 때문에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도 만약에 이제 중국의 전기차가 발 못 붙이게 하고 유럽도 발 못 붙이게 한다면 한국의 전기차가 수혜자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배터리 회사들의 경우들은 뭐 당근 이제 배터리 그 전기차를 제재한다는 것은 아마도 유럽의 경우는 로컬 컨텐츠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썼을 경우에 페널티를 받게 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이 그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매출 쪽에서 또는 원가 측면에서 한국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죠. 사실 근데 그 부분이 완성이 되려면 정치 외교적인 부분도 사실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 한중의 관계나 그런 외교적인 스탠스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근데 그거는 얘기하십니까? 상관없고요. 우리가 뭐 배터리나 그 전기차용 또 반도체용 소재 사는데 뭐 중국이 지금까지 시비 건 적이 없어요. 근데 네. 포텐셜리는 미중이 세게 붙었을 때 중국이 이 자원을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항을 하게 되면 거기에 1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죠. 네. 그 리스크는 굉장히 큰데 아직까지는 뭐 사드 이후에 반도체나 배터리를 가지고서 중국이 제재한 적이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다. 신경을 써야죠. 쓰는데 네. 그것이 미국의 대선 끝나야 되고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려면 한 6개월 정도 이제 업무 파악하고 시작을 하려면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2라운드를 하려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때까지는 뭐 큰 이제 한국의 원자재 수급에 있어서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보이는 것은 중국이 배터리나 전기차에서 제재를 받음으로 인해서 한국이 반사적 이익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커 보인다. 좋습니다. 각 섹터별로 2차 전지와 전기차에 대해서까지 지금 현황들을 살펴봤고요. 중간중간에 약간 이제 이벤트성 얘기들도 나왔기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경기 부양책이 계속 나오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도 참 높았었죠. 그리고 마침 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제가 그대로 그 워딩을 말씀드리면 경제 운영에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 이렇게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또 기대하기를 국경절 리셉션 연설에서도 뭔가 경제 얘기 빡 해서 조금 더 탄력을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때는 또 당중앙 권위 단호하게 수호하겠다, 뭐 엄격한 통치 이루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냥 균형을 잡아주는 건지 뭐 스탠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이제 바보야 경제하죠 뭐.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든 뭐 자본주의든 간에 경제가 나빠지면 그것은 여론 악화는 정권의 불안 정상을 가져와요. 그럼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들은 연설문에서 나오는 그 헤드라인을 갖고서 그대로 액면대로 해석하는 것은 그건 제대로 보는 거 아닙니다. 맥락을 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소비 위기가 이게 심화되면 당의 권위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당의 말 들었더니 벼락 거지가 됐는데 그럼 당의 권위를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걸 행간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당의 권위를 세우려면 당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게 후생 목적이 올라가고 이것이 재테크에 도움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3년 반 동안 이제 벼락거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거꾸로 당의 권위를 세우려면 당이 이번에 스탠스를 바꾼다고 얘기했을 때 올라가야지 빠지면 진짜로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무원들이 사고 쳐도 이번에 책임 안 물을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중국이 2021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공동부유라는 그 단어가 금년 들어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요. 네. 그래서 뭐 최근 2021년, 22년, 23년에 노래를 불렀다가 이게 싹 없어졌다는 것은 스탠스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진핑의 저런 코멘트는 다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맥락상 맞다 그렇게 보십니다. 전반적인 중국에 대한 이벤트들이나 현재 경제 상황들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